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제프 베조스의 저술 모음집이죠. 발명과 방황. 이걸 바탕으로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그 월터 아이작슨이 서문에서 베조스를 그냥 똑똑한 천재, 이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나 다빈치처럼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인물로 평가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상상력의 실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블루 오리진이나 워싱턴 포스트까지 이끌게 됐는지 그의 글과 말을 통해서 직접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주주 소환이나 인터뷰, 연설문 같이 베조스 본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요. 그의 철학을 정말 날 것 그대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그렇죠. 특히 아마존 성공의 그 근간이 된 원칙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또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그 배경까지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탄신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조스 하면 역시 장기적 관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죠. 1997년 그 첫 주주서한부터 모든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딱 선언했죠. 네.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월가의 반응 이런 거보다는 미래의 현금 흐름, 장기적인 시장 리더십 이걸 목표로 삼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떻게 아마존의 DNA가 됐을까요? 그 텍사스 사막에 만년간은 시계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그 만년시계. 근데 그걸 실제 경영에는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게 궁금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장기적 관점이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아마존의 거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과하는 뭐랄까 기준이었죠.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 닷컴법을 붕괴 때요. 주가가 $100 넘던 게 $6까지 폭락했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2000년 주주서한 첫 마디를 어이쿠 이렇게 쓰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이쿠라니 재밌네요. 네. 왜냐하면 외부의 평가, 즉 주가보다는 내부 지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고객 수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단위당 이익은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이에요. 아, 내부 지표. 우리는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의 믿음은 이런 내부 데이터에 기반한 거였죠. 이 원칙이 있었으니까 AWS처럼 당장의 수익이 불확실해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 사업에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AWS가 처음부터 돈이 된 건 아니었군요. 그럼요. 심지어 주주들한테도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장기적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 분들만 투자해야 한다고요. 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렇죠. 그의 유명한 데이원 철학하고도 딱 이어집니다. 매일이 창업 첫날처럼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성공에 안주하는 데이2는 곧 쇠락의 시작이다. 이걸 끊임없이 경계하죠. 장기적 관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고객 집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자료 여기저기서 고객에게서 시작해서 거꾸로 작업하라, working backwards, 이 말이 기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베조스 철학의 핵심 중 하나죠. 심지어 고객이 남긴 부정적인 상품 리뷰까지 그냥 다 노출시키도록 한 일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고객이 현명한 구매 결정을 하도록 도울 때 돈을 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판매 방식과는 완전 반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결정 내릴 때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렇겠죠. 당장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베조스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 고객 집착은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까지 미리 파악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났습니다. 잠재적 니즈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마존 프라임이죠. 아, 프라임.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거 출시하기 전에 재무팀 분석 결과가 섬뜩
스케어리했다고 베조스 스스로 인정해요. 섬뜩하다고요? 왜요? 무료 배송 혜택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 이런 예측이었죠. 아, 하지만 그는 고객 경험 개선이 가져올 장기적인 충성도 증가, 뭐랄까, 자신의 직관을 믿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그렇죠. 결국 프라임은 아마존 생태계의 핵심 동력이 됐죠. 단순히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고객이 아직 모르는 필요까지 먼저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갔군요. 네. 그럼 그 외부 판매자들의 물류나 고객 서비스 부담을 덜어준 FBA, 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판매자도 아마존의 중요한 고객이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FBA는 아마존이 직접 판매자들이랑 경쟁하는 상황에서도요. 판매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판매자를 아마존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죠. 경쟁자보다 고객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고객은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며 더 나은 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고객의 그 끝없는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곧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책 제목이기도 한 발명과 방황. 이 개념이 참 흥미로워요. 발명은 알겠는데 방황을 강조하는 점이 좀 독특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탐색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실제 혁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하고도 관련이 깊어 보이고요. 네, 여기서 방황은 정해진 길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그냥 막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베조스는 효율성만 따지면 기존 방식 개선에만 머무르게 되고 진정한 별명, 그러니까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아, 효율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탄생한 과정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나요. 처음 시도했던 경매 서비스 아마존 옥션이나 외부 판매자들이 직접 상점 여는 지시업 같은 건 사실상 실패작이었거든요. 아, 그런 시도들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 실패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 경험을 통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거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의 성공적인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실패에서 배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베조스는 실패와 발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실패 없는 발명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방황이 낳은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는 역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연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아마존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네, AWS 시작은 정말 우연한 방황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존 내부 개발자들이 인프라 관리 같은 뭐랄까 부가가치 없는 작업이나 회의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걸 보고요. 아, 개발자들이요? 네, 이걸 해결하려고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하고 AP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소통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네네. 근데 이걸 외부 개발자들한테도 제공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줄은 베조스 자신도 예상 못했다고 하죠. 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의 7년 동안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시장을 그냥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점이에요. 7년 동안이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베조스 스스로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존의 그 거대 IT 기업들이 아마존을 그냥 온라인 서점으로만 보고 제대로 된 경쟁자로 생각 못한 측면도 있었고요. 아, 경쟁자들이 방심했군요. 그런 셈이죠. 듣고 보니 알렉사나 에코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고객들이 뭐 음성 비서를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랙에 나오는 컴퓨터처럼 미래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아마존의 기존 강점인 머신러닝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즉 AWS가 있었기에 가능한 발명이었고요. 정확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먼저 발명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방식. 물론 모든 발명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베조스는 실패를 혁신의 필수 비용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스스로 아마존을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네, 실패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파이어폰 사례도 숨기지 않고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교훈으로 삼는 거죠.
2015년 주주서한에서는 아마존 같은 큰 회사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의 큰 성공은 수많은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강조했죠. 실패의 규모가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의 그 의사결정 프레임워크가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일방형 문, 원웨이 도어와 양방향 문, 투웨이 도어라는 개념이에요. 일방향, 양방향 문이요? 네, 대부분의 결정은 양방향 문이라는 거예요. 즉, 잘못됐을 때 쉽게 되돌아가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아, 되돌릴 수 있는 결정? 그렇죠. 이런 결정은 데이터가 좀 부족해도 빨리 내리고 실패하면 교훈 얻어서 빨리 방향을 틀면 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반면에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방향문 결정, 예를 들면 물류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중대한 결정은 아주 신중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구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중요도에 따라 접근법이 다르네요. 네, 파이어폰 같은 큰 실패도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있는 양방향문 결정의 일부로 보고 거기서 얻은 교훈, 예를 들어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같은 걸 알렉사나 에코 개발에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의 자산으로 삼는군요. 그렇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셈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성공을 넘어서 그의 관심은 이제 우주와 언론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뻗어나갑니다. 블루 오리진 설립은 어린 시절의 꿈과 연결된다고 하죠. 네, 맞아요. 5살 때 아폴로 11호 달 착륙번 경험이 아주 강렬했다고 해고하던데요. 네,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 딛는 장면을 흑백 TV로 보면서 느꼈던 그 경이로움, 그리고 스타트랙 같은 SF 콘텐츠에 대한 열정이 분명한 동기부여가 됐죠. 역시 어릴 때 경험이 중요하군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꿈 실현, 그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에너지 소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걸 지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해요. 아, 에너지 문제와 환경 파괴.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많이 쓰는 중공업이나 자원 채굴 같은 활동은 우주로 옮기고 지구는 거주와 경공업 중심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와, 지구가 파괴될 때를 대비한 플랜 B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발상이군요. 상당히 거대한데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이걸 실현하려면 어떤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나요? 핵심은 단연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입니다.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비용 절감이군요. 네,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뉴 셰퍼드 준궤도 로켓이나 뉴 글렌 궤도 로켓이 바로 이 재사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달이나 소행성 같은 데서 자원을 캐서 활용하는 기술, 즉 ISRU, 우주 자원 활용, 이것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재사용 로켓이랑 우주 자원 활용. 네, 블루 오리진의 모토가 그라다팀 페로키테르인데요. 라틴어로 한 걸음씩 맹렬하게라는 뜻이에요. 한 걸음씩 맹렬하게. 이게 그의 장기적이고 아주 끈질긴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죠.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점도 그의 스타일을 드러냅니다. 속도보다는 꾸준함과 방향성을 중시하는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또 하나의 예상 밖 행보는 2013년에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거였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죠. 기술기업 CEO가 전통 미디어를, 그것도 평소에 별 관심 없던 분야를 인수했다는 점이 당시 많은 화제를 낳았죠. 월터 아이삭슨 서문에서도 베조스 본인에게도 놀라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수 배경이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 소유주였던 도널드 그레이엄 가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워싱턴 포스트의 미래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베조스를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엄 가문이요? 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하는 중요한 역할, 그 가치를 지켜줄 적임자로 베조스를 생각했던 거죠. 아, 사명감을 보고 설득했군요. 그렇죠. 베조스는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레이엄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에 위치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설득당했군요. 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제시된 가격에 대해서 협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협상을 안 했다고요? 네, 그레이엄 가문의 진정성하고 신문에 대한 책임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후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그러면서도 편집권에는 철저히 불개입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은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 네, 물론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언론의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프 베조스의 글과 말을 통해서 그의 핵심 철학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 고객 집착,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발명과 방황의 정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철학이 어떻게 아마존을 넘어서 우주 개발이나 언론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네요. 끊임없이 데이 원을 외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존, 블루오리진, 워싱턴 포스트. 이게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업들 같지만 어쩌면 베조스는 이들을 통해서 각 영역의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프라요? 네, 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아마존, 인류의 미래 생존과 확장을 위한 인프라, 블루오리진,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정보 인프라,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식으로요. 아,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군요. 단순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는 뭐랄까 그런 야심이 엿보입니다. 그의 장기적 관점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그의 모든 사업이 결국 미래 사회의 근간을 다지는 작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 좋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베조스가 그리는 이 거대한 미래 설계도 속에서 기술 발전과 효율성 극대화,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가치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건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기회와 또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다음 행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